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 부동산 플러스의 김동선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집주인과 우선 계약을 한 뒤에요. 시세의 최대 50% 선에서 이 전세를 주는 공동전세형 장기 안심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350가구나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서민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전세금 지원형 임대주택은요. 2014년까지 앞으로도 총 4,050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제도에 정보를 많이 습득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께 주택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쌤 부동산 플러스에서는요, 여러분께 혹시라도 놓치셨을지도 모르는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저희가 빼먹지 않고 꼭 전해드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담은 부동산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10 대책으로 지난달 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지난 9월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9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7만 1,552가구로 전월에 6만 9,511가구에 비해 2,041가구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회 법 통과가 지연돼 9월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하고 법 개정 후 미분양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10월에는 미분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월 이후 5개월 연속 늘어나며 전월보다 41가구, 지방은 6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2,000가구가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모두 27,437가구를 기록하며 2달 연속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말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끝낸 구역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1권역을 비롯한 8개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가 끝난 8곳은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1권역과 은평구 증산동 뉴타운 2권역, 도봉구 창동 북측 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 2권역 등 8곳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광진구 중랑구 묵동의 동남 1권역과 금천구 시흥동의 서남 2권역은 실태 조사 중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 조만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정비 계획과 추정 분담금도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실태 조사가 끝난 8곳 중 주민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2곳을 뺀 6곳에 대해 해당 구청장은 산정된 추정 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뉴타운 해제 여부를 묻게 됩니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끝나간다는 이른바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확실히 반등세로 돌아서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시작된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서울의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오른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구만 제자리를 지키고 서울 전체의 평균 매매 가격은 0.12%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만 따로 떼어보면 같은 기간 송파구 재건축 시세는 0.16%, 강남구는 0.0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고 서초구 재건축 시세도 하락세를 멈추며 보합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반등 분위기에 대해 시세보다 싸게 나왔던 저가 급매물이 소화된 것일 뿐 아직 본격적인 매수세가 따라붙은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1인용 초소형 원룸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2, 3인용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 위해 원룸주택의 최소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서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2%에서 4.5%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실제 주거 생활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부동산 톡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실속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톡톡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목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김태남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해 볼까요? 네, 오늘은 주가지수 연계 상품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는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요. 어떤 상품입니까? 일단은 주식에는 많이 투자가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근데 뭐 그 수익이 보장된다는 게 뭐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은 뭐 ELS나 ELD나 ELF와 같은 그런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뭐 주가 변동,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만기에 원리금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식 시장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약간이라도 재미를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좀 덜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사실은 아주 쉬운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 원리 알면 뭐 별거 아닌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채권에 대략 한 90%에서 95%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채 1년물이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금 뭐 금리가 좀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채권금리가 좀 내려가 있지만 대략 뭐 1,000만 원에 950만 원이 투자가 되면 나머지 50만 원만 보장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채 이자율 뭐 5%짜리가 있다면 1,000만 원 정도 원금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 50만 원, 그러니까 950에서 50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 50만 원을 갖고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 파생상품이 어느 정도 안정하냐, 덜 안정화에 따라서 원금 보장형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오히려 손실이 막 40, 50%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품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에서 95%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5에서 10%만 원자재나 실물, 선물 옵션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아주 소수의 퍼센트만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원금 손실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구조가요. 이제 파생상품 중에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잖아요. 하루만 해도 원금보다도 더 많이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80만 원 투자했는데 8억이 당첨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딴 사람은 뭐냐면 똑같이 80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잔고가 마이너스 8억이 뜨는 그런 구조하고 똑같아서요. 사실 이럴 때는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원금에 부채까지 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옵션에 덜 넣고 뭐 또 다른 것들에 넣게 되면 그런 원금 보장도 되면서 수익도 좀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최소한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상품이 주식형 펀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요.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식형 펀드는요.
운영을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결과물로서 그 운영 성과가 나오죠. 예. 근데 ELS는 정해진 타이밍, 그 시간에 그 주가가 받쳐주고 있어야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금리가 확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건진 그런 계산식에 따라서 수익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하고 이런 ELS 상품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조건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ELS고, 예. 주식형 펀드는 운영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익률 같은 예. 경우는 최근에 어제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봤더니 10개 정도 ELS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9개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예. 근데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ELS 상품을 보니까요, 연 11%짜리예요. 오, 괜찮네요. 괜찮죠? 은행 이자가 지금 한 4%도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보니까 원금이 되는 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그러면 코스피가 현재 100이라면 115 사이에 있을 때는 최대 15% 수익을 주고요. 예. 그리고 115%가 현재보다 주가 지수가 115%가 넘어가면 3% 줘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지고요. 고정된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 예. 범위 안에 있을 때 되고 대신 손실이 많이 나도 그건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를 좀 많이 봐야 되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은 손실률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아까 앞서서 ELS, ELD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입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건지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그 금융권이 금융회사가 팔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주로 이제 ELS나 ELF 뭐 이런 것들을 팔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ELD. 그래서 ELD는 정기 예금하고 연관된 주가지수 연계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LS는 채권에 투자했다면 ELD는 정기 예금에 뭐 90%, 95%를 넣고 나머지 5%에서 10%를 또 다른 파생 상품에 넣는 뭐 사실 그래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했느냐, 어느 증권사에서 했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증권사 가면 ELS나 ELF, 그다음에 은행에 가시면 ELD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뭐 운영을 하시겠다면 ELD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ELS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김태남 대표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주가지수 연계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 가셔서 물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이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ELS 상품 상품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다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만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 상품이 있으면 그 중에 딱 하나만 원금 보장형이고 나머지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입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원금 보장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금 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용어가 원금 보존형, 보전형, 지금 원금 보장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90% 정도는 내가 보존을 해줄게. 원금 보장은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고, 원금 보존은 한 90% 정도, 95% 정도 요것만 챙겨줄게 뭐 이런 거고요. 원금 비보장형은 원금을 아예 보장하지 않는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는 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원금 보장형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다라고 하면 3%에서 많으면 8% 아니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총 만기가 3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1년 뒤에 찾아서 써야 될 돈이다. 그러면 역시 ELS 상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기 상환이 6개월마다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아까 10%짜리라고 한다면 예. 6개월 만에 이자를 주면 6개월이니까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5%를 주고 조기 상환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조기 상환이 안 되면 6개월 동안에 충족이 안 됐다. 그럼 다시 6개월 연장. 또 충족이 안 되면 6개월 연장. 이렇게 해서 예. 최대 3년까지 가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반드시 써야 하는 자금이라면 1,000만 원 그냥 예금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ELS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ELS에 넣고 1년 뒤에 찾아서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자율이 얼마 도달했을 때 상품을 네. 찾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원금 보장형 중에서도요. 6개월 뭐 조기 상환, 1년 조기 상환 이런 게 없고 아예 1년 6개월 뒤에 아예 한 번에 주는 그런 원금 보장형 상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려면 그런 것들, 그 기간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상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해약 그 수수료가 엄청 세요. 예. 엄청 세다는 얘기는 1%도 아니고요. 2%도 아니고 5%입니다. 근데 그 5%가 그게 수익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역시 5%라는 잘 말씀이시죠. 아시는군요. 예. 보통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내에 뭐 수익이 났다 투자하고 나서 그러면 뭐 60% 70%를 그 운용사에서 갖고 가버리거든요. 예. 30%만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익이 난 구조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 ELS는 전체 원금에서 5%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5%면은 꽤 큽니다. 많죠.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다. 5%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아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1년 뒤에 반드시 쓸 거는 ELS에 역시 넣으시면 안 되고 예. 뭐 1년 6개월짜리 원금 보장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마 눈이실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일 큰 문제는 예. 이런 이제 내가 투자 금액을 오늘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5천을 바로 집어넣으세요. 예.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집안에서 무슨 큰 행사들이 생기기 벌어지더라고요. 마련이죠. 예. 그러면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만약에 해약을 하더라도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 1회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가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 그런 금융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원일이 나타났을 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펀드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환매는 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아주 큰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대해서 목돈 마련하는 방법 김태남 대표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목돈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태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동산 톡톡 최은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 비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워보는 플러스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 R&D의 강윤식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후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중에서 어떤 한 분께서 이 선순위 전세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부채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안심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예, 이 전세권의 권리라는 것이 집의 형태에 따라서 배당에서 참여해서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일단 임차인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필지 상 위에 여러 명의 건축주와 같이 공존하는 형태, 즉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에 들어가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건물 등기부 등본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이 다 설정이 되어 온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경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토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로 전유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대지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권이 위에 있는 건물분에서만 평가된다고 봤을 경우에 만약에 아래에 있는 토지는 매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만 한 20년, 30년 된 건물 같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어떤 그 건축, 부동산의 어떤 가치로서는 5, 6억 이상 되는데 건물 부분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에는 그 평가 금액이 몇 천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 전세권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뭐 1억, 2억씩 설정된다면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돈을 못 받아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낭패를 겪는 경우는 집합 건물인 경우는 별 그럴 염려가 없고 예.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시세에 비해서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단독주택 시세가 곧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전체 총액 파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세권이 단독주택일 경우와 이 집단주택일 집합 건물일 경우에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혹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또 듣는다라면은 보다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지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주택에 지금 경매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좀 튼튼하게 하고자 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그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은 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건으로서 등기를 해놓고 아무 일 없으려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돈 받아갈 게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신다면은요, 예,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봉천동에 있는 집인데 토지는 122.5제곱미터고 건물은 173.9제곱미터인데 감정가격은 5억 1천만 원. 뭐 감정가격이라는 게 거의 시세에서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정도 시세가 있는 그 부동산인데 이게 두 번 떨어져갖고 3억 2,600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물건을 등기부등본을 좀 보신다면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연히 나오게 됩니다. 89년도에 김모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2000년도 8월 4일 날 지인 모모 씨가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또 2009년도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앞에 권리자들의 합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되고 집의 가치는 5억이 넘어가는 집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들어와 있는 전세권자 남 모모 씨는 아니 뭐 5억 넘어가는 집에 한 1억 정도 앞에 잡혀 있다고 내가 뭐 그거 갖고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기 임차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갔는데 이 건물에 따르는 토지, 부속 토지의 어떤 등기부등본을 본다면요, 위에 건물분에 들어가 있던 전세권이 토지에는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물분과 토지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사는 따로 분리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을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 부동산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3억 6천만 원을 감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것이 2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뿐이 감정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토탈 금액 중에서 90% 이상이 토지 금액이고 한 10% 정도가 건물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분은 앞에 벌써 권리자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건물분에서 받아갈 권리자가 1억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다 배당을 다 찾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 부동산 전체 시세만 놓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 건물만의 가치를 보고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꼭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에서도 토지에 대해서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지금 집 주인들이 보통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등기부등본에다가 전세권이니 근저당이니 뭐 가압류니 올라오면은 기분 좋아할 주인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해서 국가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등기부등본상에 안 올라와 있지만 이 사람의 권리를 계속 어떤 보존해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건물과 토지에 분해서 자기 순위에 맞는 순위 배당을 받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한다면요. 전세권을 해놓은 경우도 뭐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도 같이 확보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법령을 가지고서는 다 보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순위로 뭔가가 많이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집의 가치에 비해 봤을 때 너무 많은 근저당이 앞에 설정됐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세권의 배당 범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단독주택과 집합 건물마다 그 배당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잠시 후 또 강의에서 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먼저 부동산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을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물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뜨거워갖고서는요, 제가 아주 너무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는 게 맞을 듯 싶어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뭐 그 물건은 더 이상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매물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우리 매수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 물건의 어떤 뭐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빼버리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을 때 정말 잘 샀다 하실 수 있을 만한 물건들만 골라서 해드리니까 양질의 물건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회 나는 대로 좀 양질의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경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경매가 제일 좋은 경매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물건이 참 좋았던가 하는 기억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수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그 당시에 매도자하고 매도 금액 자체가 딱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사놨는데 싸게는 사놨는데 그동안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상당 부분 금융비용 발생하고 안 팔려서 속상하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살 때부터 이미 매도는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맞춰갖고 할 수 있는 경매라면 최고의 경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매를 한번 여러분들 꿈꿔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번 이렇게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 많이 하다가 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요. 아무튼 뭐 세상이 지금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세상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가 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제 옆에서 차가 많이 밀릴 때에는 가만히 앉아갖고 경매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도 생각 많이 해보는데 옆에 차를 딱 치다 보니까 광역버스인데 프랜카드를 딱 붙이고 옆으로 딱 지나가요. 이야기는 다가구 주택 매입 한국주택토지공사 LH공사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다는 광고가 옆을 딱 지나가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한다? 번뜩 떠오르는 게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할까? 그 조건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몇 평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틀리고 그 여태까지의 건축 연한도 틀리고 내구 연한 잔존가도 틀리고 또 구조도 틀리고 이거를 매도자는 돈을 많이 받고자 해서 높게 부를 거고 매수하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낮게 매수를 하고 싶을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LH공사에 전화를 해서 지금 다가구 주택 매입을 한다고들 공고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왜 하게 되는 겁니까? 부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저소득층 가정에 좀 저렴하게 임대를 좀 놓을 수 있게끔 시세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그 중에 들어가서 매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목표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도 몇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 이제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조건이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 하는데 위법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위법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너무 노도가 높으면은 사실 국가에서 임대하면서 뒤수리하다가 볼일 못 보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이 건축연한 20년이 넘은 건물은 저희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알아듣겠고요. 또 다른 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집에 도면하고 그 실측한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변경들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뭐 허가를 낼 때에는 6가구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하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12가구 정도로 쪼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구조가 딱
도면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그리고 한 평당 60제곱미터 이상이, 그러니까 한 가구당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우리 근린 주택이라고도 있죠. 또 아래층에는 상가가 끼고 위에는 주택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까 생각했던 그러면은 이 주택을 갖다가 매입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매입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했더니 감정평가사가 현장 감정을 가서 2개의 회사가 나와갖고 그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 평균치를 갖다가 제시를 해서 서로 매도 의사가 있고 매수 의사가 밝혔으니까 매도 의사가 있으면은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이 금액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법원의 그 감정평가 금액은 그 똑같은 감평사가기 때문에 금액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건축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중간 공급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LH 공사에다가 던지는 거니까 저는 이미 매도 가격은 정해졌다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거기에서 얼마 정도 낮게 낙찰을 받느냐가 이제 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살 사람 LH공사 정해져 있고 금액 매도 가격 나와 있고 내가 잘만 이 부분을 풀기만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었냐면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상 그 조금 경매하시는 분들이 좀 안 하시려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다가구 주택은 낙찰받기는 건축물 하나를 부동산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계시는 가구 수가 6개, 10개, 12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채의 사람들을 명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다가구 주택이 붐이 불었을 때가 아마 90년도 중반, 초반 아마 이때가 다가구 주택 붐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다가구 주택 붐 불 당시에부터 지금까지라면은 근 한 20년이 넘어가는 세월인데 낙찰을 받는다 해도 온통 수리할 것들 뿐이 없으니까 돈이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낙찰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낙찰을 안 받다 보니까 금액은 자꾸 저감이 되죠. 그러니 50%, 60%대에서 가져가는 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낮게 낙찰 받아가는 걸 정상적인 감정가로만 팔아먹는다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금 방법이겠구나라고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은 물건이 저희가 그 강서구에 있는 물건을 찾았는데 이 물건은 그 압류 재산으로 인해 갖고서는 압류 재산에 의해서 압류가 됐던 그런 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이 물건에서 그 주택 자체가 43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작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살펴보니까 뭐 제가 만약에 그거를 낙찰 받아갖고서는 뭐 집을 수리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고 내가 낙찰 받아갖고서는 바로 LH 공사에 매각하는 쪽으로 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지금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이면서 LH 공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린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면서 그 면적도 지금 117.7제곱미터, 건물 면적도 191.4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지는 않은데 가구 수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이 건축물 대장을 딱 보니까 한 층당 한 가구만 거기에 거주를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반을 쪼개서 2가구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LH 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더라도 현장 나와봤을 때 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매수할 수 없는 쪽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분리된 걸 갖다가 다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다가구주택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임차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명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LH공사하고 건물주하고의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임차인들의 그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승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 1년 남아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임차인들과의 계약한 관계를 그대로 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명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왜요?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뭐 방송에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월세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써주면은 한 2년 정도는 보장받고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려 하지만 거기서 임차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조금 뭐 부당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으로 명도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계약서를 써준다면 내가 굉장히 좀 저감된 금액으로 쓸 테니까 앞으로 제가 그 LH공사 판다 할지라도 팔고 난 이후에 그 저감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명도 제가 명도할 분이 안 생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앉아 계시는 걸로 그냥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명도 부분이 깨끗하게 끝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최초 감정된 금액이 4억 1천만 원 정도에 감정이 됐는데 제가 원래는 한 70%, 60%대까지 내려가서 낙찰을 받아갖고 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긴 했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서 수익을 내고자 할 때 가끔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억 3,200 그러니까 금액적이 3억 5천 정도 최저가격이 3억 3천까지 내려온 거를 3억 5천 금액에 맞춰갖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얼마에 낙찰 받아갖고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도 이 집이 좀 재밌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재산세 몇백만 원을 못 내갖고서는 공매 처리가 됐던 그런 물건인데요. 여기서 2008년도에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전부 다가 2000년, 98년, 뭐 96년 한 12, 3년씩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임차 금액도 보면은 1,900만 원, 막 2천만 원, 1,200만 원 이 당시도 이런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계약한 금액으로 그대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거기에서 제일 크게 방을 사용하고 계신 분한테 아니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하셔갖고 10년을 올리지도 않고 사셨습니까? 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행불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층에 주인이 살던 집에 한 분이 사시면서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뭐 관리도 하고 뭐 수도세도 걷고 뭐 이렇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이런 권리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 금액으로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 수 없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3년, 15년 전에 금액으로 계속 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러면 그걸 월세라는 부분으로 바꿔갖고 좀 해보자. 왜? 내가 어차피 이런 조건으로 계약한 거를 LH공사는 승계를 해서 우리 집을 사드릴 거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전부 이분들한테도 아주 저감된 금액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좋았고 저도 명도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 부분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뭐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경매라는 것은요. 저는 오감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찰을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시는 물건 또 지나가면서 느끼는 상황 그리고 들은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매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그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몸 안에 축적하셨다가 어떤 물건이 나오면은 꼭 대입해 갖고서는 큰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쌤 부동산 플러스에서 여러분께서 도움받을 만한 내용들을 엄선해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특히나 이제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늘 그런 주요한 정보들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전세권 등기 설정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실 때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좀 여쭙고 싶은데 또 내 사례는 이러한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등등 그런 문의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여쭤봐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최적의 답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577-8139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저희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쌤 부동산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